어, 아까 이제 86페이지까지 저희가 봤는데, 거기 조금 끊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좀 생각난 김에 저 앞에 문제에 대한 그 판례를 조금 보충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아까 첫 시간에 맨 처음 했었던 80페이지의 그 사례에서 그런 판례 있었죠. 그러니까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 판결에 기해서 단기 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되는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에 이제 보증채무의 시효 소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까 보증채무라는 거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고, 그래서 그 기간은 그 각각의 채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민사면 10년, 상사면 5년 그런 판례가 있었죠. 그런 판례에 관련해서 좀 이제 주채무와 어떤 보증채무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그리고 조금 아까 왜 169조의 시효 중단은 당사자와 뭐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그것의 예외 규정이 176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점과도 관련이 돼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어떤 그 관계에 관한 어떤 판례,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본 판례가 그 2014년도 최신 판례인데요. 문제에 나왔던 그 판례가, 근데 원래 그 주채무와 보증채무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판례가 따로 있었죠. 여러분 교재에 다 있으실 텐데, 우리가 민법 440조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40조를 보시면 제목이요, 시효 중단이 보증인에 대한 효력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친다라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판례가 뭐냐면은 이런 판례죠. 그러니까 주채무자에 관한 판결 확정으로 시효 기간이 10년 연장이 되는데, 그 연장의 효과가 보증채무에 미치는가에 관한 판례가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판례도 소극이었어요. 근데 그 판례는 그 주채무자와 이제 보증채무자가 같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주채무자에 대한 그 시효 연장이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느냐라는 것이었고, 아까 첫 시간에 본 첫 번째 사례에서의 그 판례는 소멸 시효 기간에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별도로 보증한 경우에 관한 그 판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좀 있죠. 근데 관련이 있는데, 원래 판례를 보시면 이게 86-1569 판례입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래서 그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주채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서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효 연장만 되는 것이고, 시효 기간 자체도 당연히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례죠. 따라서 보증인은 종전 소멸 시효 기간에 따른다라는 판례입니다. 그 판례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 민법 444조와 관련된 해석론이죠. 자, 440조가 그 주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이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보증채무가 가지고 있는 부종성에 기한 그런 규정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부종성이 아니라 채권자 보호나 채권 담보를 위한 특별 규정이다.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단지 이것은 주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이 이루어지면 보증인에게 별도로 중단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지, 중단된 이후의 시효 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 440조의 취지에 관한 해석을 밝힌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165조에 따라서 단기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당사자 간에만 이제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채권자와 이제 주채무자 간의 판결로 10년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대해서는 그 확정 판결이 시효 기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존의 연대보증인의 종전 소멸 시효 기간에 따른다 라는 판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나온 사례에 그 판례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판례죠. 그 두 가지의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의 판례를 더 좀 추가하셔야 될 게 2015년 이제 10월 27일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건 어떤 판례냐면 지금 저희가 169조와 176조의 관계에 관한 그 판례를 봤었죠.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에게 아까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제 압류를 걸었기 때문에 이것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통지를 뭐 교부 송달로 하느냐 아니면은 발송 송달로 해도 괜찮냐라는 그런 판례였는데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채무자에게 시효 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시효 중단이 미치는 거죠. 근데 채무자에게 한 시효 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건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176조처럼 그 보증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통지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압류,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가에 관한 판례인데 여기서는 그 보증인에게는 그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이제 민법 440조를 이제 근거 규정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169조가 시효 중단이 당사자와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그리고 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이 보증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440조는 169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효 중단 사유의 상대적 효력을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중단 조치를 안 해도 시효 중단이 생기도록 했기 때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주채무자에게 걸었다고 한 경우에도 이걸 보증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 그러니까 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되었을 때 연장된 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고 보증인은 단지 그냥 본인의 본래의 시효 기간에 그대로 본래 시효 기간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 반면에 채무자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했을 때는 176조에 따라서 보증인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고 단지 440조에 따라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압류, 가압류로 인한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관한 그 세 가지의 판례를 좀 합쳐서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이제 앞으로 가봤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저희 86페이지에 문제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그라미 2번, 피고의 동그라미 2번 주장에 관한 당부까지 판단을 했고요. 이제 피고의 동그라미 3번 주장에 관한 당부를 판단할 차례인데 아까 피고의 주장이 뭐였냐면 원고가 지금 물상보증인이 2007년도 11월 19일 날 그때는 그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인데요. 그때 일부 변제를 했기 때문에 그 3천만 원 일부 변제를 받고 그 당시에 경매를 취하했거든요. 그때 일부 변제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라는 그런 피고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이 맞는데 물상보증인이 일부 변제를 했을 경우에도 채무 승인으로 볼 것이냐. 자, 87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아라비아 숫자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서 이제 168조를 또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랬을 때, 승인이죠. 그러니까 변제라는 거, 일부 변제라는 거 사실 승인을 이제 채무가 있다라는 거를 시효 이익을 받을 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의사 표시가 승인인데 일부 변제는 채무의 승인으로 봅니다. 거기 2005다 6452 판례죠. 자, 일부 변제는 채무자의 승인이다. 그럼 승인은 무엇이냐? 승인의 정의가 나옵니다.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할 자에 대해서 그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명시적, 묵시적 승인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뒤에 쭉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제 일부 변제가 채무의 승인이 되기 위한 어떤 상황을 보면 이제 3번에 일부 변제에 의한 채무의 승인이라는 이제 제목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이것이 계속적
지금 계속적 거래라고 봐야겠죠. 이제 계속적 물품 공급 계약이니까요. 그랬을 때 78-1790-81을 보시면 자, 동일 당사자 간의 계속적 금전 거래로 수개의 금전 채무가 있다. 그렇다면 채무의 일부 변제는 그것이 그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채무 전부에 대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것은 일부 변제는 채무 변제에 대한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채무자가 승인을 하는 것,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물상보증인이 일부 변제를 했죠. 그래서 통설의 입장은 자, 아까 그 승인이라는 것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승인을 할 수 있는 그 승인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외자는 어떤 승인의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승인으로 보이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으로서의 그 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뭐 이제 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물상보증인이 그 승인으로 보이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채무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상보증인의 일부 변제는 주채무의 시효 중단으로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그 당부에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응소의 문제죠. 답변서 제출도 응소인데 과연 누가 제기한 소에 대한 응소가 진짜 응소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물상보증인이 이제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7페이지 맨 밑에 물상보증인이 소에 대한 응소행위도 어떤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속하는 응소가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앞에 봤었죠.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 넘어가서 88페이지요. 아라비아 숫자 3번에 관한 논점, 응소가 재판상 청구이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에 대한 응소가 재판상 청구이냐에 대해서 판례가 부정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번 시간에 본 판례이기 때문에 그 판례의 결론만 간단하게 이제 상기시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왜냐하면 이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죠. 물적 유한 책임을 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응소라는 것은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해서 채권자가 응소를 했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의미에서 양거로 3번에 소결해서 이것은 물상보증인에 대한 그 재판상 청구 응소라는 것은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 또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죠. 피고의 마지막 주장인데, 자, 피고가 채권자죠. 2008년도 3월 24일 날 채무자인 소외회사에게 2천만 원을 대여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로 들어간다. 따라서 이것을 변제받기 전에는 이제 그 근저당권은 채무가 남아있는 한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이거나 당부 판단인데 88페이지 맨 하단부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채무자 계속 증감 변동하잖아요. 때로는 채무가 0이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은 계속 존재하다가 그 근저당권이 이제 확정이 되었을 때, 그 피담보 채무가 이제 확정이 되어야 딱 되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확정이 되기 전에는 계속 새로운 채무가 유입될 수가 있는데, 확정이 된 이후에는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확정 이후에 생긴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 채무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는 결국에 문제점 두 번째 줄에 그 대여금이 피담보 채무에게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국에 그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인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었느냐의 여부에 귀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가 언제냐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자 본인이 경매 신청을 했느냐, 아니면은
그 근저당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피담보 그 채무의 확정 시기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확정에서 확정 시기에 보시면요. 자, 기본 계약 존속 동안 증권 변동하다가 89페이지에 뭐 결산기의 도래 등 사유로 확정이 되는데, 자, 확정 시기에 대해서 판례가 두 번째 줄에요. 지금 이렇게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지금 했죠. 그럴 때는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 채권은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근저당권 확정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경매 신청을 뭐 2007년도 10월 15일 날 경계결 기입 등기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그럼 그때 확정 2007년도 10월 15일 이전에 확정이 되었을 텐데, 확정 이후에 2008년도 3월 달에 새로운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원금 채권으로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가 않는 거죠. 그죠? 이것은 피담보 채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렇게 요 이후에 그 경매를 취하를 했죠. 2007년도,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2008년도 3월 달에 새로운 원금 채권이 발생을 했는데, 원래는 확정 이후니까 이것은 피담보 채권에 들어가지 않는데, 사실은 그 전에 2007년도 11월 달에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그럼 취하했기 때문에 그 경매 신청으로 인한 피담보 채권은 확정의 효과도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계속 나의 그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원금 채권도 피담보 채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겠죠. 그에 관해서 89페이지 양괄호 2번에 보시면요. 경매 신청을 취하했을 때, 자,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권 채무액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부종성. 원래 근저당권은 부종성의 예외죠. 근데 그것이 보통저당권으로 됨으로써 부종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경매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 확정의 효과가 뭐 소급적으로 번복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을 보시면, 일단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죠. 확정됐고, 확정된 이후에는 그 경매의 취하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 여부를 어떤 소급적으로 번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 2천만 원이라는 것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 채권 가지고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거랑 이제 관련을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피담보 채무의 확정 문제에 있어서 그 근저당권자가 신청을 했느냐, 아니면은 근저당권자 이외의 제3자가 경매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은 확정이 되고,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무가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된 이후에는 아까 봤듯이 경매 신청이 취하가 돼도 그 피담보 채무의 확정 효과는 이제 번복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자 이외에 그 다른 사람이 그 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피담보 채무의 확정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해서 그때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자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고,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왜 그러냐면, 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근저당권자가 아니고. 그러면은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됐겠죠. 그리고 나중에 경락으로 인해서 당연히 근저당권이 소멸하겠죠. 그러면 그 사이 시점 중에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확정을 시켜야겠죠. 그 절차 기간 내에서. 그러면은 그때 그 시점 중에서 경매 절차 개시부터 경락으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 시점까지의 그 사이에 어디에서 이제 당해 근저당권자의 그 피담보 채무액이 확정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민법에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는 이것도 경매, 그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처럼 그냥 경매 신청 시에 역시 이것도 확정이 된다라는 견해가 이제 유력했지만, 판례는 예컨대 이런 사안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그런 사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이 되느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신청하지도 않은 경매니까 그때 최대한 그 근저당권자가 담보 가치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가장 이제 뒤로 확정 시기를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밀어놓는다고 보면 되겠죠. 판례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자세한 근거를 대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 판례 번호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대판 1999년 9월 21일 99-26085 그런 판례가 이제 이제 지금 요 결론에 대해서 판결 요지에서 상세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4회잖아요. 사실은 뭐 이제 판서도 막 안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그래서 되게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임의적으로 많이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더 늘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렇게 막 늘어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의로는 그 시간밖에 못하지만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보충해야 될 그런 판례들, 보충해야 될 자료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수업 시간에 같이 이제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요, 제가 이제 계속 그 시무사 자료실에 계속 이제 뭐 최신 판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강의가 다 끝난 이후에도 뭐 이렇게 한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홈페이지에 들러서 혹시 뭐 새로운 거 혹시 나온 거 없나, 뭐 새로운 거라는 게 뭐 별것이 아니고 이제 판례 중에서, 최신 판례 중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싶은 것들을 나름의 판단으로 좀 선별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강의로 이제 소화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자료로 한번 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결국에 근저당권 확정 시기에 관한 문제를 봤고요. 그래서 그 대여금 채권은 이미 근저당권 확정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에 이제 담보가 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고죠. 원고는 뭐라고 했냐면, 원고가 누구냐면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이 경매 신청에 취하됐다 이거죠. 취하가 됐기 때문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를 한 다음에 아까 채무자에게 교부송달을 하지 않고 발송송달을 했죠. 그래서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과 약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반박 주장 문제점 보시면 원고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경매 신청의 취하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느냐, 그래서 피담보 채무가 소멸되었느냐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매 신청이 경매 신청 취하 효력을 보시면요, 민법 175조를 잠깐 보시죠. 민법 175조를 보시면 제목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 중단.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했는데 결국에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했죠. 이제 그 근거 조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이제 민사집행법 93조 1항에 보시면 경매 신청 취하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압류에 따른 시효 중단 효력이 소멸을 하죠. 따라서 압류,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피담보 채무가 이제 시효 소멸을 하느냐? 근데 아까도 봤듯이 이제 176조에 이제 그 시효 이익을 받을 이제 채무자에게 물상보증인에 대한 압류의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제 채무자에게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라고 했죠. 교부송달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은 애초에 그러니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죠. 발송송달로 경매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 경매가 취하되었으므로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근데 애초에 아까 경매 자체로 그 소외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이 없었습니다. 교부송달로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좀 가정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시효 중단 효력이 없었고 설사 이것을 아까 뭐 교부송달로 제대로 이것을 발송송달이어도 채무자에 대한 통제 효력이 있다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경매 신청 취하가 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이 되었죠. 따라서 시효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 원고의 반박 주장처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는 건 타당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문제가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169조와 176조의 어떤 그 시효 이익을 받을 자에 관한 통제에 관한 그런 판례라든지 아니면은 일부 변제와 채무의 승인, 그 다음에 어떤 경매 신청과 피담보 채무 확정, 또 경매의 취하와 관련된 그런 논점들이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민법 총칙의 기출 문제는 다 봤고요. 사실은 이제 요 말고도 기출 문제가 더 있는데 너무 좀 오래되어서 좀 낡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소개된 그런 문제들과 좀 중복된다 싶은 문제들은 이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총의 기출 문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물권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편 보시면 물권편에서도 어디를 보면 되시냐면요. 쭉 앞에는 뭐 논술령이 나오고 10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8페이지에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이 30분, 10분. 자, 예,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을 바로 볼게요. 근데 요게 이제 지금 물권편에 문제가 배치가 됐는데, 요게 요 전판 뭐 2016년도 판에도 요 부분에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판, 그러니까 2018년도 판이 나올 때는 아마 요 문제는 이 물권 파트가 아니라 채권편, 그 중에서도 채권자 대위 파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 문제를 옮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거를 채권자 대위 파트와 좀 같이 결부시켜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 이제 채권자 대위 제도를 이용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관한 현실을 반영한 문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위소송 쪽에 이제 위치가 되는 게 더 적절한 거였는데 이쪽에 이제 우선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채권자 대위 쪽은 뭐 채권법이지만 어쨌거나 다 그냥 민법이 하나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조금 진도보다 빠르더라도 이 문제를 여기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 을이 갑으로부터 대지를 매수했는데, 그러니까 갑에서 을로 간 거죠. 근데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병한테 전매를 했습니다. 미등기 전매를 했고 병은 또 정한테 전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을 병성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정은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순차 대위를 하는 겁니다. 병을 타고 가서 원래 최초 매도인인 갑을 상대로 대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얻어놓고 기입 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바로 자기의 그 직접 매수인인 을에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뛰어서 병한테 곧바로 이 대지에 대한 소위 등을 해줬어요. 그럼 병은 정한테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병이 엉뚱하게 무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소유권 등기는 무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무가 정한테, 지금 처분금지 가처분 해놓은 정한테 자기 명의의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를 조정할 수 있느냐, 즉 무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하느냐, 처분금지의 가처분의 효력이 어떠하느냐에 관한 이제 문제인데, 뭐 세 줄 이내로 약술하시오. 그래서 사실 세 줄이니까 판결 요지를 제대로 소개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분량인데, 뭐 세 줄이라고 하니까 우선 결론부터 보면, 자, 무는 그 무의 등기는 정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권자에 대해서 무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왜냐하면 결국에 그 어떤 처분금지 가처분도요, 피보존 권리가 있죠. 보존하려는 권리가 있을 텐데, 그 피보존 권리는 지금 갑을병정이라고 해서 정의 대위에서 갑에게, 최초 매도인인 갑에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럼 어차피 갑이 을한테 넘기면 을은 병한테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옮겨갈 병한테 갑이 직접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이 정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효력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가 문제인데, 판례는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위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는, 자, 판례에서 쓰는 표현이 실질적 가처분 채권자입니다. 실질적 가처분 채권자인 을의 갑에 대한, 그러니까 직접 매수인이죠. 직접 매수인인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피보전 권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을을 실질적 가처분 채권자라고 합니다. 지금 가처분을 건 건 정이지만은 실질적 가처분 채권자는 그 매도인의 직접 매수인인 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을의 갑에 대한 소위 등 청구권이 피보존 권리라는 거죠. 근데 갑은 누구한테 넘겼죠? 을에게 넘기지 않고 그 뒤에 매수인인 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것은 갑병으로 간 소위 등은 처분금지 가처분에, 그러니까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기 때문에 그 정액에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에 대해서 무로 이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다라는 건데요. 이 문제가 다시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그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과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민사법이라고 해요. 좀 이렇게 민법, 민소, 민지 막 섞여 있는 그 기본서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채권자 대위에 기한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한 그 별도의 목차가 소개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판례 교재에서는 그 처분금지 가처분과 채권자 취소의 관계에 관해서도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뭐 이제 이런 가처분 문제가 이렇게 뭐 세 줄짜리가 아니라 약간 좀 답안, 좀 이게 체계적인 답안으로 확대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시험에서 나온다면은 결국엔 채권자 대위, 채권자 취소와 가처분이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압류 가처분 그런 부분은 굳이 집행법을 공부하신 그런 시험 직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접하는 그런 집행법적인 논점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보충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자료실에 올려놓은 그런 자료를 잠깐 보시면, 그 자료를 보면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핵심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에 기초한 그 처분금지 가처분 요 효력에 관한 그 사안이요,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가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05년도 사무관 문제는 그 2개 중에 하나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자료실에 올라 있는 자료인데요.
그래서 로마자 1번 해가지고 전득자에 의한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요 시험 사례보다 조금 간략화된 그런 사안인데, 자, 부동산이 갑을병으로 순차 양도가 됐습니다. 양도가 됐는데, 자, 병이요. 아까처럼 을에 대한,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가 되었기 때문에 을에 대한 소유등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소유등을 격려해 줬는데, 문제는 을이요. 병한테 주지 않고 엉뚱한 정한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의 효력이 어떠하느냐. 자, 판시사항 가번에 보시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대위 행사 후에 채무자는 을이겠죠.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것이 민법 405조 2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느냐, 소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405조 2항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채권자 대위 파트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면 그 효과로서 405조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통지, 그래서 2항을 보시면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처분 금지효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거죠. 갑을 병으로 갔는데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다. 근데 갑이 있고 채무자인 을에게 소유등을 격려해 줬는데, 그럼 채무자 을이 그 대위권에서 통지를 받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소유등을 격려받은 것이, 등기를 받은 것이 과연 처분행위냐?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판결 요지를 보시면 판결 요지 가의 네 번째 줄에, 자, 채무자의 변제 수령은 처분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대위 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 등을 격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 405조 2항 위반에 이제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번에, 판지사항 나번에 부동산 전득자, 채권자가, 여기선 병이 양수인 겸 전매인인 채무자, 여기서는 을이죠. 을에 대한 소유등청을 보전하기 위해서 양수인 을을 대위해서 양도인인 제3채무자, 즉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 피보전 권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가처분 후에 양수인 을이 양도인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판결 요지 나번에 보시면,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가처분을 했을 때 두 번째 줄 끝에요. 그 피보전 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일 뿐, 아까 양수인이 양수인 겸 전매인, 즉 채무자, 즉 을이죠. 여기서 말하면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라는 거죠. 그런 것이지 전득자 병의 양수인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까지는 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처분의 효력은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넘겨줬죠. 그래서 그 가처분 결정에서, 가처분이라는 것은 그 가처분 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3자라는 것은, 제3자에는 양수인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되겠죠. 여기서는 갑이 갑 너는 제3자에게 처분하지 말라. 근데 그 제3자에는 을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을에게까지 등기가 간 것은 가처분의 효력에 위반된 것이 아니고, 그죠? 따라서 그 효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을까지 등기가 갔고 그 을이 병이 아닌 정한테 매도한 것은 사실 을이 병에 대한 채무불이행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요 다음 사안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요 판례, 저희 지금 요 판례가 이제 출제가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판례를 보시면요. 판례 보시면, 그리고, 예, 그래서, 저희,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번, 뭐 94년도 3월 8일 선고 93-42665도 같은 취지입니다. 같은 취지고. 그래서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판결 요지가 나오는데 판결 요지가 꽤 많죠. 평석 위에. 그래서 그 괄호에 가처분 후에 을이 가부로부터 소위 등을 마친 이상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을 했고 따라서 을명의 또는 그의 터잡은 정명의의 등기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병으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정으로 갔어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석은 이제 요 어떤 뭐 손천우 김광태 판사님과 양형우 교수님의 그런 평석인데요. 시간 관계상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문제죠. 자, 지금 요 사안처럼 갑을 병으로 했는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줬더니 을이 병한테 안 넘기고 제3자에게 넘기더라. 그러면 솔직히 지금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병 입장에서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보완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평석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두 번째 페이지 맨 끝에 4번에 관련 주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약에 사례형으로 낸다고 하면은 대위 가처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에 관한 판례만 딱 쓰면은 쓸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채권자 대위권의 틀 속에서 맞춰서 들어가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같이 집어넣는 식으로 해야 이제 답안이 아마 완결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우선 채권자 대위니까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서술을 할 때는 맨 처음에 들어가야 될 것이 채권자 대위권의 법적 성질, 법정 소송 담당설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설과 판례인데 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제 피대위 권리는 소송물이고 나머지 피보전 채권,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본안전 요건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럼 이것을 이제 그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에 따라서 딱딱 이제 그 적시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뭘까? 우선 채권자 대위권 요건 중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죠. 근데 보전의 필요성이 무자력 요건이죠. 그랬을 때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무자력 요건이 필요하지만 여기서처럼 그 어떤 등기 청구권과 같은 그러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무자력 요건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자력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를 이제 적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피대위 권리죠. 피대위 권리. 참, 그랬을 때 이제 그 피대위 권리 같은 경우에 소송상 권리를 그 대위권자가 채무자의 소송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논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행의 소라든가, 그러니까 소를 신소를 제기한다라든가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가 있는데 소송이 이미 제기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과정에서의 뭐 개개의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논점이 있죠. 근데 그런 관련해서 그 법원 실무지효에 보시면은 옛날 판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대위 권리에 관한 파트에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의 신청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판례를 이제 집어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 대위가 되었고, 그래서 아까 405조 2항에 그 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처분행위 금지에 걸리지 않느냐? 아니다.
그 변제를 받는 행위, 또 이전 등기를 수령하는 행위는 처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틀 속에서 이 처분금지 가처분의 어떤 그 효력에 관한 판례를 이제 집어넣어야 완결된 답안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있죠. 로마자 2번이 바로 974-47897이 저희 요번 2005년도 문제에 대한 그 판례 사안입니다. 그 사실관계를 보시면 뭐 거의 똑같은 거죠. 지금 저희 사안에서도 갑을병정 무가 나오죠. 여기서도 을은 갑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갑한테 을로 갔어요. 을에서 병으로 갔고 병에서 정으로 갔습니다. 갑을 병정으로 미등기 전매가 됐어요. 그래서 사안처럼 정이 병에 대한 소유이득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순차 대위를 해가죠. 그래서 갑을 상대로 최초 매도인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을 병정에서 병 있죠. 병의 채권자 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 무가 약간 이제 원래 사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 갑, 병, 그러니까 을 사이에 빼고요. 갑과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소유권 병이 갑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를 했어요. 가압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무가 추심을 해서 갑이 병한테 소유등을 마친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좀 빠졌죠. 그래서 이제 정은 이 가처분 후에 지금 병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죠. 그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를 해서 말소 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제 갑을 병정으로 가는 그 소를 제기해 승소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변형을 한 것이 저희 문제의 사안인데 이제 판시사항 1번을 보시면 아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등점 보존하기 위해서 양수인을 대위해서 양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판결요지 1번에 보면 그 가처분이라는 거는 전득자가 자기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도인이 양수인 이외의자에게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피보존 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지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 등청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나온 판례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시사항 2번에 갑을 병정으로 갔는데 그래서 결국에 순차대위에서 정의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는데 그 갑이 아까 뭐 중간 생략 등기 합의니 뭐니 그래가지고 건너뛰어가지고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것이 결국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에 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셔서 판결 요지를 이제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처분금지 가처분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자, 정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순차대위해 가지고 갑 너는 을 이외의 사람에게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나온 말 그대로 나옵니다. 피보존 권리는 아까 을을 직접 매수인 을을 실질적 가처분 채권자라고 하죠. 실질적 가처분 채권자인 을이 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것이 피보존 권리고 예컨대 그 다음 단계인 병의 을에 대한 청구권이나 마지막 단계인 정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까지는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갑으로부터 병으로 건너뛴 그 등기는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에 위반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중에 정이 다 말소를 시키고 순차 대위에서 자기에게 등기를 이제 격려받은 거는 적법하다라는 거죠. 그런 간단한 평석이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요 사안을 만약에 그런 대위권의 그 틀 내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그 사례를 구성한다면 아까처럼 뭐 채권자 대위권의 법적 성질은 법정 소송 담당이고 보존의 필요성에 있어서
피보전 채권이 이제 금전 채권이 아니라 특정 채권이기 때문에 무죄라 조건이 필요가 없고 피대위 권리로서 이제 58년 판례인 뭐 가압류 가처분도 대위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그 피보전 그 다음에 양수인이 이제 이 등기를 이전받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논점으로 뭐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그런 서술을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한 것이죠. 그러나 3자 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중간 생략 등기가 되어 버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되어버린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근데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뭐랄까요? 그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에 반한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써나가면 뭐 쓸 내용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참고 표시는 또 채권자 취소권에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한 그런 판례도 또 최근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위 가처분이 나왔으니까 채권자 취소권에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집어넣었는데요. 자, 간단하니까 이것은 뭐 그런 사안을 특별하게 이제 소개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판결 요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요것만 같이 읽어보고 요번 시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뭐 취득시효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참고 부분에 양괄호 1번 보시면요. 판례가 두 개 실어놨는데, 자, 채권 양도인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채권자가, 야, 채권 양도가 사행이다. 그래서 양수인을 상대로 사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또 그것을 사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결국에 그 양도 채권이 있겠죠. 그 양도 채권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는데 양도 채권자의 채권자가 야, 그 자체가 사행이다. 그래서 사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는데 그거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그 양수인에게 넘어간 그 양도 채권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제 걸어 놓은 거죠. 그럼 그랬을 때 그 양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임의로 양도 채권을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채권자가 있어가지고 다른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서 뭐 청구 인락이 있었나 보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또 얌전하게 양도 채권을 반환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가처분의 처분금지에 저촉되느냐? 소극이다. 이건 아까 등기랑 같은 거죠. 갑을병으로 이어지는데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을 때 갑에서 을로 등기를 해주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3자에게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을은 거기에서 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아마 같은 논리일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가시면요. 양괄호 2번에요. 자, 이건 2008년도 판례인데 판시사항 보시면 사회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행위가 해제가 되거나 해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목적 부동산이 뭐 등기 말소를 하거나 이전 등기를 하거나 해가지고 다시 채무자에게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이게 부정되겠죠. 자, 그리고 사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이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수익자가 채무자와 이제 계약으로 넘겨받았을 텐데 그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해지가 되었다라고 해서 채무자에게 그대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이 가처분의 처분금지에 저촉이 되느냐? 역시 아까와 같은 논리로 저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판례를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그 뭐죠? 전득자 파트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다 좀 평석이 좀 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이중매매 관련한 논점도 이제 거기 들어가는 그런 평석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뭐 대여섯 줄 쓰라고 하면은 판결로지만 쓰면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일정한 분량으로 답안 쓴다고 했을 때는 가처분에 관한 판례만 외웠다 가처분만 이제 쓰실 게 아니고, 아까처럼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목차 속에서 이것을 집어넣고 각 대위권 요건에 관한 그런 문제라든가, 또 중간 생략 등기, 그래서 또 실제 요건에 부합하는 등기, 그런데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더 입체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되게 작은데 조금 길게 한번 보충을 해봤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